자, 권력이 좀 있으면 여기저기서요, 돈 들고 찾아옵니다. 예? 줄 좀 서고 해서 이 건을 또 좀 보려고, 부탁하려고, 청탁하려고요. 그때 이제 잘못하면 골로 가죠. 자, 그런데 그때는 월급이 월급 같지가 않지요. 아주 머리 빳빳이 이제 쳐들고 저녁마다 이 사람이 부르는 데 갈까, 저 사람이 부르는 데 갈까, 아니야, 좀 끝발 있는 데로 가거나 좀 센 데로 가서 밥 먹고 어울리자 해서 아마 아침은 조찬으로, 예? 점심은 오찬으로, 저녁은 만찬으로 만나라는 사람이 줄을 서고 또 만나라는 사람이 오면 그냥 안 가고 깨알같이 봉투도 주고 또 깨알같이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주식 뭐 사라, 빌딩 뭐 좀 사라, 재개발 어디서 뭐 하나 땡겨라. 이래서 지금 권력이 있으면 갑자기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저기 돈 들어오고 여기저기 정보 들어오고 또 저녁에 좋은 데 가서 술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세월이 영원할 것 같지요. 영원히 이럴 것 같고 절대 권력을 잃을 것 같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주인부터 인사하고, 예? 높은 아주 대기업의 오너들도 맨발로 나오고 아주 높은 공무원도 자기를 만나러 나와서 굽신거리고 이러면 청와대쯤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력은 영원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걱정은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마약 중독하고 권력이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마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도 그랬고, 예? 이명박 때 형님이나 왕수석, 왕차관도 그랬을 거고, 이명박 때 형님이나 왕차관도 그랬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 때 오른팔 왼팔 하던 이광재 안희정이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DJ 때 동교동 가신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좀 놀아본 사람들이 잘 놀고 먹어본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동교동은 아직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잘 됐다가 떴던 신흥 부자들, 신흥 권력가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노예해야 나중에 망해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있죠. 자, 근데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참 원로 선배들도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우려가 나온다며 오늘 중앙일보 강찬호 시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요. 심한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 한국당은 악, 이런 생각으로는 정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어렵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의원을 잘 압니다. 한때 같이 정치에 몸 담았고 점잖지요. 서울대 나왔고 역도를 했어요. 몸도 아주 좋지요. 근데 좀 우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노빠, 문파들의 핵심도 되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아직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지금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밀착 마크라는 강대강 일변도인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은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민주당은 선, 한국당은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민이 뽑아줬다.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한국당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건 똑같은 만큼 존중해야 된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정성호 의원은 무적의 신사라는 평가를 받는데 적이 없는 신사, 온화하고 친근한 성품 덕에 주변에 적이 없다. 그의 근육 때문에 적이 없는 거라는 우스갯말도 있다. 서울대 법대 때 역도부 주장을 했다. 그런데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가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자, 정성호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급이 되는데요. 3선이죠.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답니다. 이재명계로 불려지면서 철저하게 친문에서 도태되고 있죠. 당에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던데 하니 이재명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다. 나이는 내가 3살 많고 정치도 먼저 했다. 내가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재명이 내 계보다. 내가 이재명의 정치적 멘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문계가 이재명 문제를 방관한다는데 하니까 이재명의 문제는 개인적 사연이 많다. 당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지금 일처리 과정이 전반적으로 아쉽다. 당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이래야지 자꾸 소수가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바닥 민심을 어떻게 보나 하니 다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토로한다.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일자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불만들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극복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이렇게 뼈아파하며 이 과속을 했다. 근로자들도 불만이 많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6, 70시간 일해서 돈 더 벌고 싶은 근로자가 많은데 지금 고용주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를 않는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나 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런 문제에서 기인했다. 자,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난해에 16.4, 올해 10.9는 분명히 과속이었다. 이건 수용이 불가능하다. 차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어야 된다. 누구 탓인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책임했다. 장하성이 주중대사로 가게 됐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인사를 두고 같은 사람 돌려쓰기를 한다니 대통령 인사에 대해 여당 의원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당사자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사양을 하는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여당에서 국회의원 해먹어야 되니까 일정하게 정권을 비호하는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당 의원 중에서 목이 드물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자, 별말 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고 솔직히 말해야 된다. 우리는 선 야당은 악이라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됐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온라인에는 문파들이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이쿠 누구신가? 야당의 골수 반문 아니신가? 또 문재인 정부의 칼 꼽네. 익명의 민주당 중진이라며 대통령 까고 청와대에 물어뜯는 자 전부 정성호 너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익명으로 나온 민주당 중진이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하면 그게 다 네 아니냐 이겁니다. 자, 지금 전부 문정권의 폭주에 침묵하는데 여권에서 정성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할 말을 조금 했지요. 그나마 문재인에 대한 직접 비난은 피하고 경제와 여야 관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수준의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한 걸 가지고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강찬호 시선이라고 중앙일보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한 겁니다. 자, 아직도 문재인 주변에는 열혈 지지자 문파들과 그 핵심 이너서클들이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의 독주 현상은 아주 심각한데 그 일환이 문재인이 대구 치성시장 갔을 때
기관단총을 노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경호실에서 점점 간이 커져가는 분위기가 경호실에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경호실장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저들도 간이 커지면서 그냥 사복 입고 기관단총 밖으로 조금 보이게, 안 그랬으면요 청와대 경호원이라는 건 아주 사람인보다는 AI에 가까운 이 매뉴얼로 가는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 청와대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4명한테 저렇게 경호한 적이 있었냐 물어보니 모두 없다고 발작 뛰었다고 합니다. 기관단총 내놓고 설치고 다닌 적이요. 자, 박지원조차도 독재국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다. 김대중 시장을 찾을 때는 총을 절대 노출하지 못하게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데 경호원도 국민의 눈에 안 보이게 해야지.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과거 정부에서도 기관단총 들고 설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과하면 될 일도 전부 박근혜 이명박 때도 했다라는 식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을 잘못해서 깜빵을 보냈는데 그럼 너들도 잘못해서 깜빵을 가고 싶으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모든 걸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랬다고 하면 그래 너도 그거 잘못된 걸 따라서 하다가 깜빵을 가겠다고 그러는 것이냐. 미친 자들이죠. 자, 김성재 DJ 때 청와대 수석과 장관을 했지요.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은 문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1인 체제가 무오류 강박증의 본질이다. 그래도 이분 점잖아서 할 말은 이렇게 하네요. 민주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비서들이 다 결정을 한다. 자연히 공직자들은 청와대만 쳐다보면 된다. 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무슨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장관들이 청와대 회의 가면 받아 적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다 했다 하는데 만기 칠남이라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기 칠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했으면 그리 됐겠어요? 그야말로 장관들에 대해서 통제를 놓치면서 청와대가 무너진 거지요. 자, 그런데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장관들은 다 로봇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비서진이 다 하는데 비서진은 또 저거가 해요. 대통령만 쳐다봐요. 장관은 자기 밑에 두고 있는 부서 과장 한 명 임명할 권한도 없이 청와대에서 다 공표 꼬표해서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는 문재인 1인 체제로 가고 있어요. 문재인 이 황제지요. 문재인 황제국가. 자, 근데 이 1인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나라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나라 망한다라는 말은 절대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다 이러면서 독주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 386들이 데모할 때 80년대 초중반에 NL이 그랬지요. 자, 이것들은 저거가 다 운동권의 정인양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딱 하는 말이 그때 임종석 의장을 다 왕처럼 떠받들던 형식의 운동권 행태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 내시들이 왕인 문재인을 둘러싸고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조금만 뭐라 하면 발끈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칼럼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에 윤건영만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국민대 나와가지고 국민대 학생회장이나 했겠죠. 운동권 있다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문재인 옆에 있다가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됐습니다. 이 친구 부산 배정고등학교 나온 제 후배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 윤건영이가
이제 지난해부터 기획 업무까지 겸직해서 국정상황실장이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획비서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보고서의 95%가 이 사람 손에 들어가고 인사도 최종 보고안이 윤건영이 손을 다 거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건영이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비건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이 가진 정보망을 통해 윤건영을 파워를 알아보려고 정의용 앞에서 윤건영을 불러서 만났다는 겁니다. 윤건영은 별명이 지퍼다, 입이 무겁다 소리겠지요. 그래서 비서 역할에만 충실한다는데, 진짜 비서 역할에만 충실하면 이런 파워가 생기겠어요? 과거에도 나는 비서다, 3인방도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 전부 다 지퍼고 비서만 한다 했는데, 비서만 했는데 나라가 그 꼴이 떼버렸겠습니까? 그래서 1인의 권력이 쏠리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무력화된 것도 결국은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건영도 부산, 조국도 부산, 부산파가 장악을 했고 임종석은 거기서 살짝 물을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양정철이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들어서고 2년을 밖에 떠돌다가 5월에 이제 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 사이에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선의 9월에 지금 출마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박영선이는 장관 가고 국회의원 더 안 한다죠. 그래서 청와대 실세 비서관인 윤건영도 양정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청와대 눈치를 더더욱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당내에는 문 대통령이 다선 의원들을 부담스러우니까 다 쳐내려고 양정철을 보내서 4선급 이상 의원들은 싹 쳐내고 진문 초선들로 도배를 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기능이 내각에 분산되고 공천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앙일보 칼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가 독주하다가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다가 막장 공천으로 망했는데, 지금 집권 2년도 안 돼서 문 정권은 DJ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 1인 체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심각한 줄 왜 모르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연구원장을 하던 최영기 전 원장이 문 정권의 노동정책이 약효가 다 됐거나 길을 잃었다. 최저임금 동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손을 봐야 된다. 정부가 노동계에 선물 줄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노동시장을 구조 개혁해야 될 때다. 즉 문 정권의 노동정책이 지금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 어디로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정부가 노동계에 선물을 주기만 할 게 아니라 남은 3년 동안 꾸준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취약업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폐업과 고용 감소를 버틸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600만 명이 넘는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과보되고 있는 공공 부분의 인력 편중이 생기고 있고 노동시장의 왜곡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재료 선언하고 20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은, 자,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민간 부분에 있는 한마디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동결 안 하면 큰일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온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요, 공공기관의 단기 알바, 그거는 인적 자본 파괴 행위다. 기술 축적 안 되는 일자리, 근로자에도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의미가 없는 공공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인적 자본을 파괴한다. 노동력이 기술을 습득해 혁신을 이룰 때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 형태로 돈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이건 노동의 질을 오도할 수 있다. 강의실 불 끄는 이런 일자리 등은 기술 축적이 뭔 관계 있냐. 그래서 이런 공공 일자리들이 굉장히 그냥 노동자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는 그 노동력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돌아올 수 없는 저질의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나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더 나은 질을 가진 노동자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을 방해해서 경제 성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업률이 낮아야 된다. 실업자가 별로 없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한데 완전 고용 상태에서 거기서 근로자 소득이 오르면 오른 걸로 소비를 하고 해서 소득이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도 생산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데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 교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사방에 실업자인데 임금을 강제적으로 정부가 정해서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시중에 임금 가치와 맞지 않으니까 회사가 고용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가겠죠. 왜? 시중에서 대략 시장 경제가 이야기하는 임금이 6,500원인데 정부는 8,530원을 밀어붙이면 그 억울한 그 차액만큼을 기업주가 고용을 해서 자영업자가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최저임금을 했다가 실업자가 더 늘어났으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더 하지 마라.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으니까 이젠 끝난 거니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만약에 한 시간에 2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2만 원을 받을 만한 2만 원을 주고도 버틸 만한 한마디로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야에만 고용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에는 2만 원을 줄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면 법 위반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문을 닫든지 스톱을 공장을 세워놓든지 가게를 장사를 가족들만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든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극히 일부의 기술을 가진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봤자 직장에 취직이 불가능한 거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술을 습득하는 곳이기도 한데 실업률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쌓고 훈련할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양적 투입보다는 인적 자본이나 기술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있다. 그래서 의사도 자꾸 뭐 인턴을 하든지 수습 일을 해서 수술을 해보고 해야 기술이 유지되는 것처럼 노동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운동권이 좌지우지하는 이 문정권에서 이런 일들을 누가 제대로 알기나 하고 고민이나 하겠습니까?